네, 안녕하세요. 정일홍의 북맹타파. 오늘은 금요일 오후입니다. 이제 퇴근 시간인데요. 밖에서 고양이 음악이 흐르고 있는데, 뭐 즐거운 집회를 갔는지 저도 나가서 동참하고 싶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저 혼자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앞으로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 그 여러 가지 이 남북 관계에 관련한 소식들을 묶어서 전해드리는 코너를 저희가 마련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칭으로는 위클리 브리핑이라고 영어 좋은 우리말을 다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뉴스를 알려드리는 방식은 일반적인 뉴스하고는 좀 전체적인 틀이나 이런 걸 좀 달리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북한 관련 소식들을 좀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를테면 금주의 인물, 또 금주의 팩트, 그리고 금주의 사건과 장소, 그리고 금주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 외의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식의 이렇게 5가지 주요한 줄기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그 하나하나의 항목들을 설명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세상 일이 참 복잡하죠. 복잡해서 뉴스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계시면은 어느 틈엔가 뭐 연예인이 충격 뭐 했대더라 라고 하는 그런 뉴스로 빠져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 내가 처음에 어떤 뉴스가 궁금했는데 그 뉴스는 찾지 않고 뭐 다른 뉴스만 찾고 있다가 헤매고 있다가 내가 뭐 하고 있었지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제가 나름대로의 편집과 나름대로의 이제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이 일목요연하게 한 주간의 북한 소식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이렇게 제가 뉴스를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시간이니까요. 제가 이제 16년차 기자인데요. 나름대로는 오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느낀 점도 많고, 여러 가지로 되돌아보는 점도 많고, 이런 걸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아쉬움들도 많이 남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이제 1년간 일본 도쿄에서 연수를 했는데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기자로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또 그 기자로서 독자들과 만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해야 좀 더 나은 기자의 모습으로 독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소중한 자기 내적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느꼈던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매스 미디어의 시대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양방향 시대, 양방향 소통의 어떤 미디어 시대로 이제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매스 미디어라고 하면 보통 통상 떠올리는 게 방송사와 신문사죠. 방송사는 전파를 독점하고 있죠. 신문사는 윤전기를 독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윤전기와 전파 독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거대한 자본도 커야 되고 또 어떤 큰 단위의 조직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어떤 조직만이 뉴스를 전하던 시대에서 지금 뭐 누구나 어떤 소식을 찍고 알리고 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퍼날릴 수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새로운 뉴스로서 모든 매스미디어들이 또 관심을 갖고 달려드는 그 개인 미디어에 의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뉴스가 창출되는 그런 시대로 이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의 얘기를 대중들한테 이제 알릴 수가 있게 됐고요. 그런 얘기들이 다시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또 상호 교통하는 그러한 시대. 최근 이제 유튜브 방송이 뜨면서 우리가 크리에이터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말도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도 이제 이런 전통적인 기자에서 크리에이터의 세계를 조금 맛보고 이 세계가 앞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누구나 유튜버들 중에 스타가 많죠, 요새.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매스미디어의 역할이 그럼 끝난 것인가? 솔직히 저희 기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잘 알려진 어떤 명성과 권위를 갖고 있는 매체들의 그런 역할이 저는 조금 바뀌고 있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사실의 전달, 물론 과거에도 어떤 오피니언, 의견을 전달하고 어떤 대중들을 선도적으로 알려주고 뭔가 계몽해주는 그런 역할도 기존 전통적인 매스미디어들은 해왔지만, 언론의 어떤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하면 역시 팩트였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누구도 객지를 붙을 수 없는 명약관한 사실들을 전달하는 것이 주요한 언론의 사명이고 또 소명이었는데 지금은 매스미디어만이 그러한 팩트들을 전달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매스미디어의 그런 팩트를 전달하는 역량이나 역할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매스미디어들도 단순한 팩트의 전달보다 이런 어떤 팩트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이를 풀어내는 어떤 내러티브, 이야기의 기술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고민했던 결과를 말씀을 드려보면, 복잡하고 이런 어려운 세상의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툴이 필요하다. 그 툴, 그런 퍼스펙티브를 나름대로 가져야 되는데, 저는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주체들이 존재하죠. 인간일 수도 있고 어떤 인간이 모인 조직이나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주체에 대한 관심을 일단 안 가질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주체들이 바라보고 이용하고 또 전달하는 어떤 사물들, 그런 사물들이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주체와 주체, 그리고 사물들이 어우러지면서 전개되는 여러 가지 간주관적인 관계, 그거는 이제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 그리고 장소와 시간, 이 5가지 요소들이 어우러져서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단순화, 개념화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5가지 툴이 세상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 5가지 툴을 중심으로 해서 뉴스든 어떤 공부가 됐든 그 줄기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줄기를 통해서 점점 가지를 뻗어나가다 보면 그것이 어떠한 어려운 복잡한 현상이나 사물도 조금은 자신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하나의 나름대로의 기술, 그런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얘기들을 간단하게 풀어낸 거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많이 시켜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 나름대로 방식에 대해서 좀 더 풀어내고 좀 더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알기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금주에 어떤 북한 관련 소식에서 주목해야 될 인물로 꼽은 것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입니다. 지난 10일 국감에서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어떤 질의응답 과정에서 5.24 대북 제재 조치, 이것은 천안함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한 제재 의미에서 이제 취한 조치인데요. 이 5.24 제재 조치의 해제를 유관기관들이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해서 일파만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발언 이후에 국내도 국내지만 바다 건너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파장이 있었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자 질의 답변에서 3차례나 미국의 승인 없이 한국 정부가 그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서 상당히 한미 간의 어떤 이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을 불러일으켰고요. 이후에 이제 바로 다음 날 조명군 통일부 장관, 그리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그러한 검토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라면서 황급히 이제 그런 파문을 진화하는데 이제 부심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강경화 장관 본인도 그런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근데 강 장관은 앞서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3일이죠. 워싱턴 포스트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처음부터 핵 목록을 요구하면 이후 검증을 둘러싼 논쟁에서 협상을 교착 상태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다. 미국이 그런 위험이 있다면서 어떤 적극적으로 이제 미국과 북한 사이 어떤 중재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워싱턴 포스트는 이러한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검증 절차가 포함된 북한 영변 핵시설의 폐기, 그리고 종전 선언을 맞바꾸자는 나름대로의 한국 정부의 이제 중재 제안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엊그제 이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참여했던 어떤 세미나 장소에 다녀왔는데, 우리가 또 그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문정인 특보의 경우에는 북한이 오히려 받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잠깐 문정인 교수 발언 들어보실까요? 종전선언제 신고 사찰 문제는 강 장관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인데 아마 북한이 안 받을 거예요. 북한이 기본적으로
종전선언이라고 하고 신고사찰이라고 하는 게 등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능성 좀 희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예, 들어보셨다시피 이제 북한이 종전선언과 핵사찰을 이제 등가로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제안, 중재 제안을 이제 북한이 오히려 받기 어렵다,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그런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대북 제재의 어떤 부분적 완화가 결부되지 않으면은 북한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전망도 이제 문정희 특별사가 이제 덧붙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이제 강 장관의 어떤 행보가 주목받았습니다. 그동안 강 장관은 참 외교부의 역할, 무용론, 여러 가지 이제 부재론이 얘기가 나면서 별로 이제 존재감 없는 장관이다. 여러 가지 안팎에서 말들이 많았죠. 근데 금주만큼은 확실한 존재감을 보이긴 했네요. 최근 일부 주류 언론들이나 이제 이른바 그 보수 언론 쪽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제 뭐 비판적인 얘기들을 쏟아냈고요. 물론 이 강 장관의 발언이 어떤 우리 정부의 북미 그 협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이제 한반도 문제 풀어나가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미국을 견인해내기 위해서 그 일종의 속내를 떠보기 위한 하나의 그 스크린 플레이 아니었냐라고 하는 이런 분석도 나오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강 장관의 경륜 부족을 부각시키고 이제 혼선만 초래했다는 이제 비판론이 거세게 일었는데요. 뭐 퇴진 얘기까지 나오고 있네요. 어찌 됐든 강 장관이 그동안 보여왔던 어떤 존재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이번 주는 존재감을 보였다. 그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금주의 팩트로는 24억 4,500만 원을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어떤 숫자냐고요? 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북한의 이를테면 국내 이제 여러 언론 매체, 미디어들이 이제 사용하는 어떤 북한 콘텐츠들에 북한 어떤 콘텐츠를 쓰면은 저작권료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북쪽 사람들 만나면 국가보안법에 걸리잖아요. 우리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중재해서 그 저작권료를 받아가지고 북한 쪽에 전달을 해주는 그런 단체가 바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라는 곳입니다. 우리 민간단체인데요. 그 국회 이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이제 최연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통일부로부터 이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올해에만 북한에 지급하는 그러한 매체들이 활용한 콘텐츠에 따른 저작권료가 24억 4,5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겠죠. 같은 동기로 비교하면 작년보다 한 2억 원 정도 늘어난 양이라고 하는데요. 뭐 최근에 폭발적인 증가에 비하면은 저작권료 증가는 글쎄요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네요. 어쨌든 북쪽의 저작권료를 이제 그 단체가 지불하는데 이 단체는 그럼 어떻게 북쪽에 이렇게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걸 대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을까요? 2005년 12월 31일에 이 단체가 이제 북한 저작권 사무국 민화협과 저작물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이제 통일부의 협력 사업 승인, 그러니까 2006년인데요. 2006년 3월 14일에 협력 사업 승인을 받아서 이른바 북한 저작권 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제 천안함 사건 이후에 5.24 제재 조치가 내려진 다음에는요, 직접 저작권료를 그쪽으로 이제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한 금액을 법원에 지금 공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저작권 문제에 관련해선 사실 국제 관행과 맞지 않는 좀 비정상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뭐 이를테면 어떤 방송사가 어떤 타국의 방송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에는 뭐 양사가 계약을 맺는 거죠. 양사가 계약을 맺고 저작권료를 쓴 쪽이 원래 저작권을 갖고 있는 방송사에 지급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쪽 북쪽에 줄 대상이 직접 당사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쪽의 민간기관을 통해서 이걸 대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놓고 일부 보수단체들은 남쪽의 일부 이제 진보단체들이 저작권 사업 수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고 있다. 그런 비판도 하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저작권료가 북쪽에 제대로 전달이 되기나 하고 있는 거냐, 중간에서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그 의혹이나 어떤 이런 의문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북쪽에 이들이 계약을 맺은 실체가 이제 저작권 사무국이라고 하는 데인데, 그게 실체가 있는 기구냐. 최근에 이제 북쪽으로 이제 사업을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일부는 북쪽의 어떤 그런 기관들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으려고 시도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들이 독점적으로 그걸 대응을 하고 있으면 그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과연 이게 실제로 그런 독점적인 계약이 맺어진 건지, 이런 부분도 솔직히 우리가 지금 상황 여기서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북한 관련 뉴스와 이제 정보 유통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처럼 약간은 일반적이지 않은 이런 관행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빨리 이 부분은 시정이나 보완이 좀 필요하고, 사실 빨리 저쪽이 당사자들이 나와서 우리랑 당신들 우리 콘텐츠 쓰는데 우리랑 직접 협상합시다. 그게 훨씬 이익일 거예요, 저들한테도. 근데 나오고 있지 않죠, 아직까지. 저도 이를테면 뭐 조선중앙방송이나 북한의 어떤 영화 제작사라든가 얼마든지 그 뭐 저작권을 지불하고 료를 지불하고 그런 콘텐츠들을 우리 지금 이런 남북 화해 시대와 어떤 평화 정착으로 이행하는 시대를 맞아서 우리 국민들도 이런 걸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알리고 싶은 의지를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여의치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금주의 사건으로 제가 꼽아온 건 조중러, 즉 북중러 3국의 차관 협상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이제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북미 간의 어떤 팽팽한 외교적인 기싸움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측에는 이제 그 모스크바 시간으로 이제 지난 9일 북과 중국과 러시아 이제 3자 간의 차관급 회담을 갖고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공동 보도문의 내용이 그 어떤 비핵화 후 제재 완화라고 하는 미국의 프레임에 맞서서 이제 북측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는 거다라는 그렇게 이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전문의 내용을 보면 3국은 조선반도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평화적이고 정치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 또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 수립의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너무 좋은 말들이죠. 뭐 사실 선언적인 레토릭들입니다. 역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뒷부분인데요. 신뢰 조성을 선행시키면서 이런 것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방법으로 전진되어야 한다. 미국이 주장하는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에 대해선 좀 견해를 달리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관련 것들의 어떤 상응한 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는데 공통된 인식을 가졌다. 그리고 3자는 조중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의미 있는 실천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취한 데 대해서 평가를 하고 주목을 하면서,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제때 대조선 제재의 조절 과정, 그러니까 제재를 완화해 주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견해 일치를 봤다. 이제 북측이 상당 부분 성의를 보이고 있으니까 제재 완화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라. 그거는 압박을 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요. 그동안은 북측과 미국,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중재를 통해서, 한국의 중재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삼국 간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얼마나 그 최근에 부산하게 움직였습니까? 완전히 그 낙동강 오리아 신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일본의 어떤 패싱 우려들도 상당히 컸죠. 중국도 마찬가지였죠. 중국도 상당히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또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지금 어쨌든 다시 이제 비핵화 협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전통적인 육자 회담의 틀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점에서 일단 외교적인 큰 흐름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역시 북중러 3국의 어떤 그 한 축, 그리고 한미일 이 한 축인데, 여기서 지금 한국의 역할이 전통적인 부분하고 좀 다르게 여러분도 좀 다르게 느껴지시죠? 그 미일 간의, 또 미일, 또 북중러 간의 대립이 있는데, 우리가 좀 여기서 북쪽과의 관계 개선에 좀 더 의미를 두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뭐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금주의 장소로 제가 선정한 부분은 한북 길쭉은 풍계리입니다. 풍계리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여기서 풍계리는 북쪽의 한북 길주군의 풍계리입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6차례 핵실험이 이뤄진 곳입니다. 지하 핵실험이죠. 그리고 지난 5월 24일에는 그런 풍계리의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폭파해서 폐기하는 그런 북쪽이 이제 이벤트를 준비를 했고, 거기에 이제 외신들이 취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지형을 보면 여긴 정말 이런 식으로 핵실험을 할 만한 곳이구나 라고 하는 곳을 좀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해발 2205m의 만탄삽, 그리고 만탑산, 그리고 기운봉, 항무산, 연두봉, 1000m 높은 산들이 그냥 둘러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지역은 안반이 화강암지대래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핵실험을 하더라도 그런 어떤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곳이 바로 이제 풍계리인데요. 재밌는 건 풍계리 인근의 바로 단천 지역은 유명한 그 우라늄 산지이기도 합니다. 이 풍계리가 이제 다시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게 된 건 북미, 조미 간의 어떤 핵실험장 사찰단 방북에 합의한 뒤입니다. 헤더나우트 미 국무부 대변인이 지난 7일에 이를 발표하면서 기자 초청과 사찰단 초청은 완전히 다르다고 요번 핵사찰단의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사실 기자들은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대신해서 뭔가를 전하고 이렇게 어떤 그런 나름대로 전문성을 쌓았지만 사실 이런 과학기술적인 의미에서 과연 북한이 제대로 시설 폐기를 했는지, 핵실험장 폐기를 했는지 사실 우리가 그렇게 꼼꼼하게 어떤 과학적으로 그것들을 확실하게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핵사찰단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과연 불가역적인 해체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는 그런 어떤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사찰단이 이제 핵실험 폐기에 대한 어떤 사찰단이 들어가서 들여다보는 것 자체에서 미국도 이제 좀 의미 있는 평가를 내놓은 건데요. 여기서 앞으로 북쪽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에 대해서 꼼꼼히 지켜봐야 될 어떤 대목들이 있는데, 만약 그동안 핵실험을 했던 이번 갱도 입구 주변의 식물과 흙, 또 지하 공동 어떤 내부의 시료 채취, 그리고 전문 인력의 인터뷰, 이런 것들까지 허용한다면 아주 상당히 북쪽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어떤 오늘의 이 금주의 인물, 금주의 사건 장소를 쭉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금주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미처 짚어보지 못했던 어떤 일지들을 간단히 정리를 하고 오늘 마칠까 하는데요. 지난 10월 미국 현지 시간으로 10월 4일인데요. 미국 재무부 산하의 해외 자산 통제국이 터키 기업인 시아펠컨 인터내셔널을 대북 제재 목록에 추가를 했습니다. 북한과 어떤 무기 그리고 사치품을 거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요. 미국의 재무부 참 무섭습니다. 지금 북미 간의 어떤 비핵화 협상이 나름대로 진전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대북 제재의 어떤 그런 이행, 그리고 대북 제재를 관철하는 그런 나름대로 재무부의 어떤 감시망과 제재의 어떤 칼은 여전히 무섭게 좀 이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월 7일 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제 4차 방북이 이뤄졌고 나름대로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라고 하는 폼페이오 장관의 자평도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9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 73주년입니다. 73주년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수많은 당이 명멸을 하는데 북한은 이건 아재 개그일 수 있는데 북한에는 공산당이 없습니다. 북한 노동당 창건 73주년을 맞은 날이 10월 9일이라고 합니다. 10월 11일에는 일본 우길기를 단 자위대 함정이 참석하지 않은 걸로 이제 이슈와 뉴스가 됐던 제주도에서 이제 국제 관함식이 열렸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참 멀고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뚜벅뚜벅 남북의 평화정착과 공동변의 기틀을 이제 확고히 하는 성과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기를 희망하면서 앞으로도 여러분과 매주
희망찬 소식, 밝은 소식들을 갖고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계속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도 꼭 눌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생.